이럴 수가. 회장님, 이 편지 반드시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서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이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구겨져 있었으며 구석에는 작은 얼룩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 중 하나인 신성그룹을 뿌리째 흔들 정도였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강태주는 60대 후반의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편지를 읽은 후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장우와 김순자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70대 후반이었고 매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장우는 과거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보증을 섰던 돈을 날렸고 부인이 큰 병에 걸려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월세방으로 내려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박스와 폐지를 모았습니다.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나갔습니다. 하루 벌이는 많아야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장호는 순자가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게 했고 순자는 장호가 쉴 때마다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인사를 밝게 했고 주운 폐지 중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장호는 과거 교사였던 습관 때문인지 아이들을 보면 공부는 잘하는지 숙제는 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호와 순자는 신성그룹 본사 앞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이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장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딩에서 나온 한 젊은 남자가 급히 걷다가 장호와 부딪혔습니다. 장호가 끌고 있던 폐지 수레가 넘어지며 박스들이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신성그룹 전무 강민석이었습니다. 회장의 외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로 점찍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장호를 쳐다봤습니다. 앞을 보고 다니세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장호를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호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주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주우려 했지만 한 직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길바닥에서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호는 참았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장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보더군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요. 장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장호가 길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순자가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말기였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장호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잖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호는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순자는 울었지만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월세방으로 돌아왔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장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못했고 순자 혼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신성그룹 본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번졌고 사람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한 아이가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강민석의 7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연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찾았고 안고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이를 소방관에게 넘기고 순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강민석은 그제야 자신의 아들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한 달 전 거리에서 부딪혔던 그 노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석은 순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고 옆에는 남편 장호가 휠체어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 모두 죽음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민석은 치료비를 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강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장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당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장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듯 했습니다. 강민석은 의아했지만 받아들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당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소. 나도 곧 갈 테니. 그리고 3일 후 장호도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화장되었고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왔고
강민석도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강민석은 아버지 강태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호가 남긴 편지를 전했습니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제 아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회장님께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또 다른 젊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아마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중학교 동창이었지. 가난한 집안의 나와 달리 너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하지만 우린 친구였다. 태준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장호. 그 이름이 천천히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는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지게 되었고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했다. 그때 내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너는 내 아버지한테 내 학비를 대달라고 부탁했지. 태준은 기억했습니다. 50년 전 그 일을. 그는 아버지에게 친구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거절하셨고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말했지. 나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후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갔고 교사가 되었다.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항상 너를 궁금해했다.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다. 대기업 회장이 되었더구나. 자랑스러웠다. 편지의 후반부로 갈수록 태준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얼마 전 내 아들을 거리에서 봤다. 나를 보는 눈빛이 내 아버지와 똑같더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 나는 슬펐다. 너도 그렇게 되었구나 싶어서. 하지만 내 아내가 내 손자를 구했다. 그 아이가 살았다니 다행이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여한은 없다. 단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태준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 높은 빌딩도 그 많은 재산도 결국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내 주변 사람들을,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라는 사람을 정의한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였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으며 이웃들과 정을 나눴다. 그것이 진정한 부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내 아들을 잘 가르쳐라.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라.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며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키워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유산이 될 것이다. 안녕, 내 오랜 친구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내 친구 장호가. 편지를 다 읽은 태준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서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태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거지? 태준은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친구 장호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날을,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자신을, 그 후로 그는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사업만이 전부였고 돈이 힘이었으며 약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대기업을 일구고 부를 쌓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가족들도 거리감을 느꼈으며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장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며 살았고 제자들에게 존경받았으며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남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였을까? 태주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다음 날 태주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신성그룹의 경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생각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30% 인상합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합니다. 넷째, 매출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합니다. 다섯째,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시합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회장이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주들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매장,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폐지를 줍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장호와 순자처럼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었습니다. 태주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인은 놀라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신성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태준은 노인을 근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70대였고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노인의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거절했지만 태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결국 받아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급상승했고 회사 문화도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임원들도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라갔고 소비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언론도 태도를 바꿔 신성그룹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장호와 순자의 묘를 정기적으로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태주는 또한 장호가 가르쳤던 학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장호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아들 민석도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태도를 버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해졌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태준의 손자를 데리고 자원봉사를 다녔습니다. 무료급식소, 요양원, 고아원. 아이에게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준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야.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구했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이제 70대가 되었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쉼터를 만들어주는 재단이었습니다. 투자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장호순자 재단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수백 명의 폐지 줍는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태주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노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것은 처음 받는 존중이었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태주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저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 존중, 그리고 나눔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재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장호와 순자의 이웃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장호 선생님과 순자 여사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항상 웃으셨고 남을 도우셨죠.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순자 여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태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단순하지만 진실한 행복.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들 민석,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 바빠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분의 희생 덕분이다. 태주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폐지 줍던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기 때문이란다. 손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태주는 장호와 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지만 고귀하게 살았는지,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도 기억해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재단 활동에 전념했고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태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아니십니까?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입니다.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그에게 밥을 정성껏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봉사가 끝나고 태주는 장호와 순자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달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행복하다. 진짜로. 돈이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 내 말이 맞았어. 진정한 부는 사람에게 있더구나.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늦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장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언론에서 태준을 올해의 사회공헌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태준은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장호 선생님과 김순자 여사님의 것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장호와 순자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은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고귀하게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남긴 편지 한 장이 저를 변화시켰고 우리 회사를 변화시켰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그들의 유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는데요.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을 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과거에 저는 수조원을 가졌지만 불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적지만 행복합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단 활동을 했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봄날 태준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진 것은 이유가 있단다.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이제 80대가 되었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제게 인사들 뿐 아니라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장호와 순자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자신의 변화도 없었다고, 함께 기억해달라고. 신성그룹은 태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들 민석이 회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정신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장호순자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고 수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호와 순자가 살았던 동네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록한 전시관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고귀했던 그들,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구한 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을, 한 기업을,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태준의 손자는 장호와 순자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도 중년이 되었고 신성그룹의 중요한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살아있는 것은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장우와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부부가 사라진 날, 재벌가에 전달된 낡은 편지 한 장. 그 편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한 기업의 방향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나눔이었습니다. 장우와 순자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고 그들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지를 줍던 노부부와 재벌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강태준 회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작은 친절이나 편지 한 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